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물가 사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4%대마저 넘어선 상황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또 공급망 차질이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과 서민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3일 소멸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3개월 만에 4%대마저 넘어선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4월부터 2.5%를 기록한 이후에 2%대를 넘어서 또 10월부터는 3%대로 올라섰고 이제는 4%대마저 올라선 상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물가가 정말 빠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신 교수님, 사실 저희가 물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4%라는 숫자를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전년 동기비로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전년 동기비로 이번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게 3월 통계인데 네. 작년 3월이 네. 작년 2월보다 네. 소비자 물가가 0.5%포인트 높았어요. 작년 2월이 1.4였는데 네네네. 3월이 1.9였거든요. 그러니까 0.5%포인트가 작년에 3월 달에 올랐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달에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 네. 3월 달에 네, 많이 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올랐어요. 그게 아니고 3.7이던 게 2월 달에 네, 한 달 전에. 4.1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0.4%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오른 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달은 4월 달 통계는 3월 달보다도 또 0.6%포인트 올랐었어요. 작년에. 한 해 전에가. 그래서 네네. 기저효과가 또 계속이 됐으니까 한 4월 달쯤 되면 기저효과 때문에 3% 낮은 3%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스토리가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 4% 가능성이 걱정이 아니라 이게 4% 후반 5%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 네, 우리 추가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예. 저는 그래서 오늘 발표한 4.1%는 좀 충격적이다. 단순한 4.1은 아니다. 네, 기저효과 때문에 가라앉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걸 뒤집고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단의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할지는 상황이 되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김 교수님 평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월 물가가 4% 넘은 거는 그 예상을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이고, 그리고 벌써 6개월째 작년 10월부터 연율로 인플레이션이 3% 이상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201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거의 10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근데 제가 그 물가 항목을 보니까 이제 유류분이, 그러니까 그 석유류나 이 교통비가 12%, 14%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유류 관련 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인플레이션이 3.5%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지난 3월 초에 그 순간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불을 넘긴 적도 있고 120불을 평균적으로 넘어섰는데 이런
그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유가가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국내 이제 석유류 제품에 영향을 주는데 한 3주에서 4주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3월과 4월이 이 그 역사상 가장 높았던 10년 이래 네. 그 유가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월과 4월은 4% 이상 그 인플레이션이 연율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신세정 교수님도 그렇고 김세환 교수님도 이런 추세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지점일 것 같은데 성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이게 유가가 많이 오른 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환율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도. 그래서 3월달 내내 환율이 1,210원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네. 3월 15일에는 1,245원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많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올랐네요.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율 영향이 더욱더 이제 수입 그 유가 오른 거와 같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아마 수입 물가를 많이 끌어올린 것이 영향을 줬고 그래서 생활 물가 지수 같으면 5% 정도 오를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유가도 많이 올라서 저희가 뭐 물가를 지표가 나오면 보통 농산물 뭐 그다음에 석유류 이런 거 제외해서 뭐 근원 물가라고 해서 좀 장기적인 추세를 좀 파악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를 좀 제외해서 물가를 많이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번 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해도 사실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 걱정스러운 국민들이 지금 물가가 지금 6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그 6개월 오르는 것에 국면별로 보면 주된 그 물가 상승의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져요. 네네. 초기에 물가를 끌어올렸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유가가 맞아요. 이게 작년만 해도 배럴당 뭐 70불, 60불 이러던 게 100불, 120불 올라가서 유가 상승이 일단은 물가 상승의 전체적인 견인을 한 건 맞는데 이끌어올리는, 네. 지금 그 자꾸 우리가 유가만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여다보니까요. 원화 표시 공산품의 수입 물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원화로 표시한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 그게 뭐 달러나 이런 것들 계산되는 걸 이제 원화로 바꾼 거네요. 아까 이제 우리 성 교수님이 환율 이야기하셨지만 환율도 영향을 줬지만 공산품 수입하는 게 가격이 막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 게 아니고 그것만 오른 건 그게 아니죠.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약 6천억 불 수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00억 불 내외예요. 에너지가. 공산품이 얼마냐? 4천억 불이에요. 훨씬 크군요. 공산품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수입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올랐네요. 그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30%대 올랐어요, 지금. 30%요? 네. 이러니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좀 이상한 그렇죠. 정도네요. 그래서 숫자만 봤을 지금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를 주의하셔야 하냐면 유가가 최근 좀 떨어지거든요. 120불 같은 게 100불 막 내려오거든요. 네네. 그럼 물가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니켈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이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은 공산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약 3,600억 불 수입하는 공산품 가격이 지금 올라버리니까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됐다. 따라서 4%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상승 작용을 하면 4% 아니라 5%대까지도 갈 수가 있고 지금 미국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고용 상황이 거의 뭐 과열 상태잖아요. 그 미국의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인건비를 올림으로 해서 인건비에 의해서 촉발된 또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곳곳에서 지금 인플레 전쟁에서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가격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인플레라서 4%가 문제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원유에만 조금 신경을 쓰지 마시고 니켈 가격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미 공산품 가격에
20% 이상 수입 공산품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공산품 가격 다 올라버려요. 그렇죠.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좋은 게 없어 보입니다. 뭐 딱히 호재 뭐 떨어질 만한 지점이 없어 보이고 유가 그다음에 공산품 사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서 지정학적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런 악재들이 다 산적하게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좀 다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단순한 기후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아까 신세동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이 처음에는 이제 원유가가 올랐지만 우리가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다른 물품으로 다 물가 상승이 전이되는 예. 게 우리가 물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한 약 460개 우리가 많이 사는 품목의 가격의 평균치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약 20%가 이제 유류 제품, 석유 관련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류 제품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결국 학원비도 오르고 옷의 가격도 오르는 것처럼 그 460개 그 품목 안에서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유류가 워낙 중요한 네네. 생산 그 품목이고, 요소이니까 다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기계류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주는 게 지금 독일의 경우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7.3%입니다. 미국도 6%가 넘었고요. 네. 따라서 이런 우리가 주로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에서 기계류를 그 첨단 기계류를 수입한다고 하면은 이 그 우리나라 생산의 그 밑받침이 되는 기계류 그 가격이 오름으로써 또 아까 석유에서 봤듯이 그 물가 상승이 다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그렇네요. 연동이 계속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사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물가 안정,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가져오고 아까 말씀하신 뭐 니켈, 구리 이런 것도 같이 좀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공급 요인에서 쌓여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많은 네. 작용을 하긴 한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급 요인 외에 수요 요인에서도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팬데믹이 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좀 더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그런 순간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소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공급 요인이지만 네네. 제가 생각하기엔 수요 요인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완화돼서 이제는 자정까지도 뭐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일 수 있는 사적 인원도 이제 10명까지 늘어났고 또 앞으로 이게 더 해제될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것만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서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수요 측의 어떤 압박,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산이 그만큼 빨리 늘어주면 되는데 뭐 네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산비가 같이 올라가니까 맞춰가면 좋은데. 못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무역이 되게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우리는 수출 수입으로 또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3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적자 3월 기준으로 적자를 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뭔가 수출도 좋았더라고요. 근데 역대 최고치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입도 같이 최대치를 기록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수지가 이제 안 맞는 수지가 적자를 보는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공산품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현재 문제가 두 가지잖아요. 그 수입 증가율이 네네.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커요. 넘어서는 빨라요. 네. 가파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의논했지만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유류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컸던 해를 제가 쭉 뽑아봤어요. 아, 네. 네. 그럼 몇 번 있었냐면 6번 있었어요. 6번이요?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6번 있었어요. 음. 근데 한 해도 무역 수지가 적자였었던 적은 없어요. 아, 수입이 더 가파르게 수출보다 빨리 올라도 네. 무역 수지가 적자 난 적은 없다. 없어요. 그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지금 1분기는 한 40억 달러 적자가 났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금제 하반기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현재 확실한 거는 수입 증가율이 지금 30%, 네. 수출 증가율이 20%거든요. 지금 1분기만 놓고 보면 네네. 굉장히 빨라요, 수입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역 수지가 지난 22년 동안 적다가 된 적은 뭡니까? 이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더 커갖고 적자가 된 적은 없는 걸 보면 저는 이번에도 적자가 될 가능성은 작지 않은가. 근데 흑자 규모가 1,000억 불 뭐 이렇게 넘어가던 2015년에서 이게 뭐 한 400불이나 500억 불로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워낙 우리 수출 그게 기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적자로 갈 가진 않을 가능성은 것이다. 1분기는 몰라도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좀 줄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 한 2년 동안 경제가 되게 어려우니까 네네. 우리가 원자재 수입을 굉장히 우리가 안 했어요. 아, 축소했군요. 네, 축소했어요. 일단 있는 것 갖고 쓰자.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 쓰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막 가격이 막 뛰니까, 오르죠. 네, 그러니까 서둘러 하여튼 수입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땡겨가지고 수입하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많이 증가하는 거라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재고를 채워 놓으면 네네. 낮춰갈 수 그래서 있다. 적자는 아직은 걱정하기는 조금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일시적인 네.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지난 22년 동안 수입이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적자한 적은 없었어요. 적자는 안 났으니까. 좀 그래도 계속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좀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같은 생각이죠? 예, 최근에 뭐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한 거는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유가가 폭등을 했던 이유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되면서 이제 그 달러화를 더 지급하면서 그랬던 것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당히 그 특정 기간에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원유 가격이 결국 그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를 결정한다고 보면은 올해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원유 가격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계속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이 원유를 지금 국제시장에 팔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미국과의 핵 문제 타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도 계속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그 오펙 주요 원유 생산국들이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원유 생산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고 있고요. 생산하지 않는데.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계속되면은 원유 가격이 100달러당 이상으로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될 가능성도 없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 수출이 사실 1, 2, 3월이 1958년부터 그 수출 수입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이요. 수출이. 그 반면에 이렇게 그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또 환율도 증가를 하면서 네. 상승을 하고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런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무역 적자를 이뤘다고 지금은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결국 무역 흑자 적자를 결정하는 거는 원유 가격과 원유다. 그 환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유와 환율.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핸들링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지점이 아마 원유, 그러니까 원유가, 유가와 그다음에 환율 이런 지점일 것 같은데, 그래도 환율은 좀 어느 정도 뭐 뭔가를 방법이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유류세 인하하거나 이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강화를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까지 인하하던 거를 30%까지 유류세를 많이 낮춰주겠다. 그래서 가격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류세가 그렇게 영향이 클 것인가, 과연. 유가가
유류세를 상쇄할 정도로 더 빠르게 오르면 결과적으로 뭐 가격 상승을 막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류세가 이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그 2조 3항에 따르면 30%까지가 최대한입니다. 아, 법정 상한이에요. 이 법정 상한입니다. 20%를 하다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 상한까지 올렸는데 이제 하는 데까지 한 거네요, 유류세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방법으로는 30%까지 하면은 20% 할 때보다는 한 82원 정도 싸진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82원 리터당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법정세율 적용하게 되면 좀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요. 네네. 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뭐 충분히 커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걸 어느 정도 네네.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뭐 가장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고육책이긴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수가 한 2조 이상 줄죠.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더 큰 문제는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건 일반 뭐 휘발유를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휘발유보다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유류세 인하를 할 때 정유율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쪽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싸다라는 인식들이 항상 있었는데 최근에 가격들을 보면 뭐 비슷하거나 혹은 얼마 차이 안 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이 되는 경유가 오히려 휘발유보다 비싼 그런 뭐 주유소들도 있을 정도로 그동안의 상식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 교수님 어떠세요? 유류세 인하가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유가 인상을 뭐 어느 정도 좀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많이 빠르게 오르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강조했지만 이게 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의 단계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공산품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예를 들면 내가 식당을 하는 분이면 그동안 원자재 가격 너무 올랐어. 나도 안 올릴 수가 없어. 지금 한번 식당 가보세요. 작년에 비해서요. 보통 한 20%에서 30% 지금 음식값 다 올랐어요. 비싸요. 예? 비싸요. 예. 네. 그러니까 6,000원 하던 게 7,000원 보통이고요. 10,000원 하던 냉면이 14,000원까지 막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네, 네. 이게 이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물가를 반영이 올릴 되는 거란 거죠. 말이에요. 근데 휘발유값만 갖고 지금 마치 정책을 다 했는 것 같이 국민들이 지금 휘발유가 아니라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뭐 원자재 값이든.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그 항상 물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휘발유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왜 처음서부터 왜 이거 이 세율을 처음서부터 왜 30%까지 낮춰주지 않고 찔끔찔끔 6개월 이렇게 하냐는 거죠. 항상 한시적으로 했다가 또 네. 다시 연장하는 네. 결정을 하고 한시적으로 그것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하거든요. 서민들의 생활이 다 나아지는 것 같이 이거 해가지고요 리터당 80원 정도면요. 제가 한 달에 100리터 넣는데 네. 100리터 넣는데 80원 곱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100리터에 80원이 얼마입니까? 8,000원. 8,000원이에요. 1년 해봐야 얼마냐고요. 이래 가지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다 했다. 저는 국민들의 지금 서민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여러 곳에서 물가 상승의 피해를 지금 느끼고 있단 체감을 말이죠.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예. 이런 거 가지고 뭐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다 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제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거보다도 훨씬 더 서민들은 지금 그 물가 상승의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지만 유가라는 것에 국한하기보다는 서민들이 몸소 체감하고 있는 물가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 그리고 부분에 대한 게 식당 하는 필요하다는 거죠. 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6,000원 하던 국밥을 7,000원으로 올렸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죠? 그렇죠. 뭐 많이 번다는 얘기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10 한 2, 3% 올렸더니 손님 20%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가격과 수요가 이게 우리가 그걸 올랐을 이제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서 성장해서. 경기가 네, 죽어버린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자꾸 이렇게 이런 그 작은 제가 이게 작은 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이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들이 물가 상승에 실질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통 큰 저는 지원 대책들을 저는 마련해 줘야 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수입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상승 비용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는 대폭적인 어떤 관세 인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대책으로 내놔야지 20% 30% 유류세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여태껏 정부가 다 해왔다 이런 식은 서민들의 아픔을 너무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 앞서 뭐 김세형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 물가라는 거 소비자 물가 측정하는 게 한 460개 정도의 품목을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유류 관련한 게 한 20개 정도 된다니까 사실 유류만 봤을 때는 전체 품목에서 사실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류세 인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마 제한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 신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먹는 식당만 가도 많이 올랐다는 게 체감이 되고 그리고 마트나 어디 시장을 가도 예전에는 봤던 가격이 아닌 가격들이 많이 보이니까 선뜻 손이 좀 안 가는 그리고 뭐 좀 안 샀는데 뭐 10만 원 없고 20만 원 없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아까 4.1%는 얘기했지만 더 크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신세대 교수님 그 말씀하신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 서민들의 고통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네. 특히 우리가 좀 자료를 보면은 저소득층 하위 20% 저소득층은 네. 그 소득 중에서 먹는데 먹는데 식품에 쓰는 비율이 거의 25%가 넘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고소득층 상위로 가면은 15%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느끼는 그 생활의 고통이 경제적인 고통이 가장 큰 거는 명확합니다. 특히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다고 물가가 올랐다고 세 끼 먹던 거를 두 끼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던 그런 쌀이나 생활 필수품을 안 살 수도 기본 생활은 해야 없고.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식품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네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 임금 협상을 할 때 고용주랑 임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고 그렇겠죠. 그렇게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계속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내년에 물가가 또 올라지는 또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즉 올해 임금 협상을 할 때 물가 상승분만큼 최소한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 임금부터 올라가면은 내년에 또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업에 그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비용을 올려서라도 자기들이 이제 인건비를 상쇄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자리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의 대책,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를 뭐 완전히 잡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속도를 누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보세요? 뭐 지금 유류세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법 외에도 과거의 정부에서 했던 방법들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했던 방법도 있을 것 어떤 게 같고 있나요? 그때 뭐 유류세 인하를 하기 위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유가 보조금. 환급제도 같은 걸 한 적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쉽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네. 이제 상대적으로 정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공공요금을 좀 동결한다든지 이런 것도 공공요금.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인수위에서는 공공요금 뭐 동결 그리고 추가 동결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쓸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승 요인들이 생겼으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을 좀 완화시켜 주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공공요금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한전 같은데 그 적자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쌓이고 있거든요. 많죠. 그 제가 본 바에 따르면 2021년도에 한전 부채가 145조 7,970억 원 정도고 이게 매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편이고 또 이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LNG의 그 가격도 전년 대비해서는 160% 이상 오른 올라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사태가 겹친 상황이니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떠세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뭐 유가 외에 다른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전 어떠세요? 그건 정석이 아니라고 봐요. 정석은 아니다. 네, 꼼수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인플레가 고착화되고 이게 상당히 그 장기간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거라고 하면
좀 더 통큰 정책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뭐가 있을까요? 부가세요. 부가세. 네. 아, 부가가치세를 네. 줄여주는. 지금 10%잖아요. 네네. 국밥 하나에도 600원씩 내가 세금을 내거든요. 6,000원짜리. 이거를 한시적으로 저는 뭐 1% 포인트? 10분의 1로 줄여라. 네. 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럼 부가세 10% 줄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그 서민들한테도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도 저는 큰 이 효과가 된다고. 그러니까 유류 환급금 뭐 예를 들면 뭐 최대 24만 원, 25만 원 네네. 하는 것보다도 한 달에 부가세를.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매상을 올리는 분이 이 그 부가세를 네. 1% 포인트 낮춰주면 저는 그건 오히려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앞으로 한 1년 동안 낮추는 거를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좀 예, 해봐야 될것 유가 같고. 상승으로 인한 이 서민들의 부담을 거기서 확 낮춰주면 물론 재정은 조금 금이 가겠지만 저는 세수가 부가세 주니까요. 부분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세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부가세 한번 검토를 검토를 우리 해보는 인수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한번 해봤으면 서민들의 큰 그죠.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국밥 7,000원짜리 먹었는데 700원을 뗀다. 뭐 움직이면 하여튼 10% 부가세를 뗀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이게 또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또 연동이 추가적으로 되죠. 더 내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담이 저는 굉장히 크다 차원에서 부가세 인하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부가세 인하. 어떠세요, 김 교수님? 부가세 인하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혹시 부가세 인하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부가세가 이제 영어로 밸류 애디드 텍스인데 네, 보통 미국이나 VAT라고 써 있죠. 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소비세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부가세를 올리려고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성공을 하지를 못했는데 네. 그 부가세가 그 생각보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부분도 크고 네. 굉장히 정치적인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뭐 일본에서는 거의 다음 선거의 결과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 부가세가요? 예, 그래서 부가세를 낮추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과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인데 다음 그렇죠. 이게 선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다음 선거에 상당히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파괴력도 있는 그 정도로 영향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다, 세금이다. 근데 이제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서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이 부가세는 소득세와 달리 모두가 내는 소비만 하면 모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서민들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가를 직접 통제한 적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있었고요. 네네. 2008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인플레가 되면서 물가를 직접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2010년에 막 3% 이상 인플레이션이 오르다가 당장 그 다음에 2012년에 1%대로 낮춰줍니다. 그 굉장히 강제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한테 대학교 등록금과 학원비를 책임지고 막아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정부가 직접 핸들링을 하는 얘기예요. 예, 반시장적인 이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작동은 해서 그 새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네네. 현실에서 효과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물가에 개입하는 것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지금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좀 받아들여지는데 성 교수님 어떠세요? 일단 지금 신 교수님이 아이디어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만 하면 들어가는 비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부담 줄였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의견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뭐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환영하는 부분이 존재하긴 할 건데 세수에 그러겠죠. 이제 아주 큰 영향을 줄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취약계층이 고통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물가를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역할이고 이제 행정부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히 요즘 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뭐 좀 그 쿠폰을 준다든지 바우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어디서 만든 말이지만 기본 에너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떤 젊은 굉장히 취약계층한테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보장해주는 네네. 에너지 지원을 해주는 정도에 해서 그런 취약계층 지원 쪽에 정부가 좀 더 포커스를 당분간은 하는 것도 뭐 물가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물가로 인한 피해를 막는 한 2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10%인 거를 네네네. 이제 1% 포인트 낮추면 네네. 이제 반론을 할 거예요. 부자들도 아.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나 다 혜택이 오지 않는가 이제 그런 반론을 할 텐데 그래서 못 내리겠다면 저 대안 하나 제안할게요. 좋습니다. 국민이 1년 동안 낸 부가세 금액을 금방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죠. 뭐 기록이 다 남으니까. 네. 네. 우리가 뭐 국밥에서 뭐 그 무슨 전통 카드 쓴 금액까지 지금 다 지금 연말에 카드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회가 되죠. 일정 소득이 안 되는 분의 1년 동안 부가세 낸 것을 환급해주는. 환급하자. 그럼 이제 그 소득 기준이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위소득 네네.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중위소득이 뭐 그래. 100% 아니면 8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썼을 거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썼을 그렇죠. 것이기 쓸수 있는 때문에 여력 자체가 그 쓴 다르니까. 금액에 따라서 자기가 낸 그 부가세를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저는 따라서 이제 정부가 뭐 빅데이터 그러면서 정부가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지원도 자꾸 뭐 모든 사람에게 주민번호 하나당 50만 원 이렇게 나갈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세금 얼마 냈는지 경제활동에 얼마 했는지 지금 데이터로 다 잡히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이번에 부가가치세도 작년에 내신 거를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 얼마나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오케이. 부가세는 내가 환급 받을 거니까 사실은 내가 10% 싸게 사는 거야. 그러면 소비도 굉장히 진작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새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게 물가 상승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그 이제 뭐 석유 유류세 30% 20% 그죠? 그전에 했던 방안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접근하면 거죠. 국민들의 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렇죠. 새 정부가 이제 5월부터 출범을 하니까 5월달 뭐 지표를 아직 알 수는 없지만 5월에도 아마 고물가 상황에서 아마 새 정부가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가 아마 물가를 잡는 것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지금 물가 얘기를 계속해서 연이어 드리고 있지만 물가라는 게 사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지표죠. 그래서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지표 중에는 또 금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일 오늘 14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려요. 3월에 한번 쉬었죠. 2월 달에 하고 3월에 쉬고 이제 4월 달에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이제 하는 총재가 없습니다. 지명을 받은 상태고 인사청문회 등을 또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총재 대행이 아마 금통위를 주재해서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가 상승률 상황 이걸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숙제는 뭐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이자 부담 뭐 이런 것들 서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숙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올릴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위험을 계속 강조하고 맞아요. 경고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대부분 예측하기로는 이번에 금리를 한번 올리지 않을까. 지난 2월에 한번 쉬고 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3월에 연준이 올리는 거 봤어요. 봤으니까, 네, 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시중금리가 너무 이런 걸 다 이제 예상을 해서 시중 은행들이 금융시장은 작동을 하니까 시중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고 올랐어요. 있습니다. 네, 지금 반영이 됐죠. 7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평균이 3.6%인데요. 지금 은행에 따라서는 4% 정도까지 간 데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심사숙고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으로서는 참 처신하기가 어려운 금리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진행되면서 또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요.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금리를 이번에 한번 올리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물가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성장 그리고 경제에는 또 타격을 주면서 굉장히 또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느니 고민은 할 것 같은데 일단 3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송 교수님 어떠세요? 예, 지난 2월 달에 사실은 금리를 동결을 시켰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때 동결시킬 때는 1월에 올리고 2월에 동결 했죠. 예, 동결시키기 전에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올렸었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감도 있었고 또 오미크론이 그때 한창 이제 맞아요. 올라가는 확산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결을 시켰었는데요. 최근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올려야 된다는 모멘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이제는 뭐 거의 대놓고 빅스텝을 하겠다는 의견이 강하거든요. 네네. 최소한 0.5%는 가겠다. 뭐 심지어 누구는 0.75까지 한 번에 가진 거 아니냐라는 한 얘기도 번에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연준이 그렇게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올릴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행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를 올린다는 건 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총재가 아닌 상황에서 하셔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서민들 이제 대출 받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랐는데 아주 최근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이제 대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은행들끼리 약간 낮추자는 금리를 의견도 낮추려는 있기는 움직임들이,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른 건 맞고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경기를 죽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거를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금리 뭐 연준이 지금 계속 연이어 올릴 것처럼 얘기가 계속 근데 나와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난 20년을 놓고 기준금리를 딱 비교해 보면요. 네네. 지금 1.25잖아요. 저희가 네. 지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보다 더 낮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 그러다가 8월 이전에는 0.25인가 뭐 0.5 0.5였었잖아요. 네, 0.5였다가 그러니까 세 번이 그것 올랐어요. 때문에 오만 그냥 그 부작용이 다 튀어나온 거잖아요. 영끌 뭐 다 나온 거잖아요. 투, 영끌, 그러니까 저는 총재가 뭐 지금 결혼이다 아니다 저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재가 지금 아직 청문회 상도 안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금통위원하고는 다 소통을 다 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가 있고 없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금통위원께서 현재의 기준 시점과 현재의 물가 상황과 이것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보는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준금리가 3.25가 되니까요. 3.25. 3.25요. 2호가 되니까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009년, 10년에. 있었죠. 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잡히는군요. 기준금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하고 주택 가격의 움직임하고는 정확하게 거울에 반대해야 네, 합니다. 반대로 작동한다. 따라서 저는 현 정부가 이제 집권을 이제 5월달에 시작을 하시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급히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주택 가격을 일단 안정시켜야 되는데 뭐 250만 채를 지어가지고 안정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뭐 10년도 더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급하게 신규 공급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어쨌든 금년 넘어가기 전에 주택 가격은 극도로 안정시켜야만 이 정부는 뭔가 할 줄 아네라고 하는 신뢰를 얻을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내년도 후년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등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준금리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 마라. 경제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물가 잡아라. 물가다. 하나는 뭐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목표가 물가 경기 자꾸 생각하면요 문재인 정부 꼴 나거든요. 두 마리 토끼 잡다가 계속해서 돈 갖다 부어야 되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적어도 집권하고 나서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정부의 포커스는 물가 잡는 것, 그다음에 주택 가격 잡는 것 거기에다 두고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답은 확실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단순하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걸 정상화 수준이 얼마냐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금년에 2.0 정도까지 간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도 금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 그쪽에서 3%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3% 또는 뭐 3.5% 이렇게만 해주면 저는 내년 가을 이전에 주택 가격은 극도로 안정되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단 그렇죠. 말이죠.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그 문제를 그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하게 대응을. 접전하면 되는지 지금서부터 그거 걱정해가지고 여태껏 문재인 정부가 그거 걱정했기 때문에 대책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키웠다.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포커스를 정책 목표를 분명한 데 잡고 네. 저는 일단 금리를 올려보자. 저는 올릴 것이다.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교수님 네. 말씀만 들어보면. 네, 그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택 가격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 연준은 지금 가파르게 올릴 것 같고 일종의 뭐 한두 번 정도는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0.5% 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올해 말쯤에는 지금 한 2% 혹은 2%를 넘는 금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뭐 한미 금리 차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올 한해는. 예, 그 정부의 그 정책 목표가 지금 인플레이션과 문제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과 경제를 계속 살리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참 어려운 숙제예요. 어려운 예. 그 상황인데 그 네. 둘 사이에 이제 찡겨 갖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통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인플레이션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물가가 10% 오르는데 내 월급도 10% 같이 오르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많이 빨리 올라서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나의 임금을 올리기 전에 이게 굉장히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건데요. 반면에 그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0.25% 올리면은 약 20만 명 이상이 직업을 잃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더 고통스러워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 직업을 잃는 게 더 고통스러워 하면은 그 후자가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그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서 참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계속될 건가를 반드시 예측을 해야 되고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봐야 되지만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그 우선한 정책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지표죠. 지표,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르는 걸 넘어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체감적으로 굉장히 엄혹한 물가 상황을 느끼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단순히 유가의 상승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또 잘 조절을 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도 명예교수, 김세환 교수,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